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주는 문제는 영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딱 중간에 그 나이가 차지하는 게 60세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방 소멸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산의 성장과 우리 모두의 통합, 사회 통합, 사회적 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발전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부터 4주 연속 연말 기획으로 지역소멸, 부산 소멸 위기 심층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정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번에 그 연말 기획 대주제가 균형 발전 이대로 가면 소멸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는 좀 현장 중심으로 밀착 취재를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될 제1편은 저출산, 고령화가 불러온 부산의 변화, 그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요. 올해 처음 실시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첫 영상은 아마 학생 수가 줄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어느 고등학교 얘기죠. 네, 부산 영도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구 관련 각종 지표를 볼 때 영도구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걸로 예측되는 지역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 아래 묘박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 이곳은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동삼 중리 해안가에 부산 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개교해 70년 가까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도 유일의 공립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허벌판, 이 낡은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이제 55년이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시점이니까 제대로 된 뭐 이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부산 남고가 최근 학교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주는 문제는 영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아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지켜지겠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해 반대로 학생 수가 급증한 강서구 명지 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한국해양대의 옛 교사가 학교 건물로 쓰일 만큼 한때 큰 규모였던 부산 남고. 1980년대에는 전체 학생 수가 2,000명을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엔 그 4분의 1로, 최근엔 200명대로 전교생이 급감했습니다. 남고의 학생 수 감소는 영도구의 인구 변화와 흐름을 함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도의 인구는 5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같은 기간 학령 인구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학교 이전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동창회 측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명지 쪽에 그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이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정상 신설은 안 되니까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동안 교육당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부산 남고를 전국 최초로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투입했고 학생 유입을 위해 지난 2013년엔 기숙사까지 지었습니다. 기숙사 짓고 그다음에 장학회에서는 매년 이제 4천만 원 정도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남고 이전 사실이 알려지자 영도 지역 일부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시위를 하고 주민 서명을 받고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고 이전이 영도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거라며 분노와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희들은 폐교를 하는데 있는 학교가 폐교된다라면 그 교육 어떤 환경들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이 반대 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부산 남고가 옮겨갈 강서구 명지 신도시입니다. 영도에서의 마지막 신입생이 졸업하는 2026년 명지에서 신입생 1000명을 받아 남녀공학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부산 남고가 들어서게 될 부지 인근엔 대규모 아파트촌이, 큰 길 건너편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문을 열면 초중 고교 각급 학교가 모두 갖춰지는 셈입니다. 강서구의 학령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강서구 내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과밀 기준인 28명을 초과했습니다. 교실 부족으로 명제에만 4개 초등학교가 모듈형 임시교실 33개를 설치했을 정도입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늘어나는 과대 과밀 시기가 한 4,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모듈형 교실을 지어가지고 애들을 이제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했죠. 최근 발표된 K지방 소멸 지수에서 소멸 우려 지역으로 꼽힌 영도구와 서구,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4곳이 소멸 우려 지역에 포함됐는데 이 중 2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영도구와 서구의 초중고교 학생 수 전체를 더해봐도 강서구의 학생 수보다 적을 정도입니다. 부산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은 곳입니다.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5곳 중 1곳은 교육부 기준 통폐합이 권고되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부산 내 지역 간 학생 수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른 학교 이전 문제로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마저 깊어지는 사이 부산 초중고교의 전체 학생 수는 올해 3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영도에 있는 부산 남고 사례를 봤는데 이게 단순히 학교가 문을 닫는다, 이전한다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네, 부산 내에서도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갈등 또 그분들의 고민들을 듣다 보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고령 인구 증가로 달라진 우리 사회, 그 현장을 가보신 거죠? 네,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 그리고 웰다잉 문제를 다루면서 요양병원 또 호스피스 병동 관련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속 보도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은 수십 번도 더 담궈봤을 듯한 할머니들이 새삼스레 김장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 담그는 법도 듣고 배추, 무 그림에 예쁘게 색칠도 해봅니다. 낮 동안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린다는 이곳은 요즘 어르신 유치원으로도 불리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40여 명이 낮에는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센터장은 노인 전문가가 아닌 유아교육 관련 박사학위까지 받은 어린이집 원장 출신입니다. 어린이집 했을 때 지금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지금 올린 글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연도에. 아직 닫진 않으셨나요? 네네네네. 저한테도 또 추억이니까 사실은. 부산의 인구 급감 지역 중 한 곳인 서구에서 지난 2015년 어린이집을 개원했지만 아이들이 줄면서 4년 만인 지난 2019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대신 노인 보호센터의 문을 연 건 같은 해 가을. 고민 끝에 노인 관련 업종으로 직업을 바꾼 겁니다.
이 센터장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 그거는 걱정 안 해요. 어린이집처럼 매년 아이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왜냐하면 매월 선생님들 급여를 맞춰주는 것들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부산 노인 인구가 늘면서 주 야간 노인 보호센터도 많아져 불과 6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구의 한 요양병원. 그런데 산부인과 진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도 신축 확장 개원한 옛 산부인과 건물입니다. 여기는 신생아실이었습니다. 유리가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다른 입원 병실로 쓰고 있습니다. 2층에 신생아실하고 예. 그다음에 안쪽에 수술실과 예, 분만실. 사구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 사구에서만 30년 넘게 산부인과를 운영해온 박 원장은 이곳의 출산율이 0명대까지 떨어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외래 환자도 그렇고 분만이 줄어드니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산의 산부인과는 모두 160여 곳. 이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27곳으로 전체 산부인과의 16%에 불과합니다. 중구와 영도구, 남구, 사상구, 부산 지역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치구에는 아예 분만 의료 기관이 없습니다. 중구 0.38명, 영도구 0.54명 등 부산의 합계 출산율 0.72명보다 출산율이 낮은 초저출산 지역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건데 이 또한 부산의 초저출산율이 만들어낸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분만을 받으려 하면 그 직원들이 24시간 당직을 서야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책임감만 가지고 그 분만을 위해서 버틸 수 있는 거는 힘들죠. 할 수가 없죠. 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건 5년 전인 2017년부터입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한 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도래했고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입니다. 특히 지방 청년들의 미래가 더 가혹하고 불확실한 지금 상황에선 이 같은 초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마 결혼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동을 낳아서 키우고 한다는데 힘들다는 거죠. 최근 발표된 K지방소멸 단계를 보면 소멸 위험 지역 아래, 소멸 우려 지역에 포함된 전국 대도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부산에 있고 그 아래 단계인 소멸 선제 대응 지역에 포함된 전국 대도시 자치구 11곳 중 6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100년 뒤엔 부산 인구가 73만 명에 불과할 거라는 지난해 감사원의 충격적인 보고 내용조차 희망에 그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본업을 벌이고 노인을 돌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부산에 분만 시설을 갖춘 병원이 20여 곳밖에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는 개개인이 실생활에선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그 심각성에 비추어서 그 해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천이 더 늦어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동구 일대입니다. 삼복도로 아래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북항을 바라보며 신축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뒤편
쪽방촌과 오래된 주택가, 낡은 건물들을 지나 삼복도로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골목 이곳저곳, 경사진 계단 인근을 1시간 가까이 돌아다녀 봤지만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골목마다 가끔씩 한두 명,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입니다. 79년도에 여가 이때가 삽니다. 사람이 많다가 음식에는 아들도 없고 노인들만 하나씩 쪼개 비고 없어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버린 물때기야 이거 살지. 다 나갔다. 2050년에는 부산 인구의 43.5%가 고령 인구일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20년 사이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든 부산 동구. 그 중에서도 수정 4동의 고령 인구 비중은 40% 수준으로 부산의 250여 개 동 가운데 가장 높지만 30년 뒤 부산보단 젊은 마을이란 말입니다. 통계청이 전망하는 2050년 부산 인구는 251만 명. 30년, 불과 한 세대 만에 84만 명이 줄어듭니다. 인구수로는 부산 9군 가운데 1, 2위인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동구 이렇게 3개 구가 몽땅 사라지는 셈입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 부산의 중위 연령은 2030년 50세를, 2050년에는 60세를 넘깁니다. 과거 장수를 뜻하며 노인의 기준점으로 여겨졌던 환갑이 부산 사회의 허리격, 중간 나이가 되는 겁니다. 중위라는 건 딱 중간에 그 나이가 차지하는 게 60세라는 거죠. 그러면 50세도 그 발전 가능성이 없는 이제 정말 그런 도시라고 보는데 60세면 정말 우리가 지방 소멸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같은 시기 부산의 노년 부양비, 즉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90.2명으로 유소년 부양비 16.7명에 5배가 넘습니다. 노년 부양비에 대한 부담,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이미 코앞에 닥쳤고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예상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만큼 노인 인구의 부양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 위의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그 정도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영도 남고 이전 사례에서 보듯 지역 내에서의 인구가 감소하는 곳과 증가하는 곳 간의 갈등, 양극화도 더 심각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인구 증감 등에 따른 선거구 조정, 또 그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와 이로 인한 갈등이 부산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거란 겁니다. 원도심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수도권처럼 생각을 한다게 되면은 원도심이 점차 소멸되면서 원도심의 대표 원도심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위기에도 동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부산 4위를 기록하면서 북항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원도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지역에서 생활 여건이 갖춰지고 청년들이 일 직장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일시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방에 배분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5곳, 인구 감소 지역 등 기초자치단체 100여 곳에 모두 1조 원이 뿌려졌습니다. 부산 서구의 경우 삼복도로 폐공가 철거와 정비, 삼복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 모두 7개 사업에 2년 동안 14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영도구는 한국해양대 인근 유휴부지의 해양치유센터를,
복내동엔 지상 8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구축하는 등 7개 사업 126억 원. 중구는 국제화센터,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등에 35억 원. 부산시도 워케이션 사업에 60억 원 등 부산시와 5개 구군이 2년 동안 5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센터 구축, 그러니까 건물 짓기 사업입니다. 유형 자산을 남기는 사업 위주의 계획을 정부가 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지원될 지역 소멸 기금은 앞으로도 개별 지역,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그 구조가 자체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한 재원 투자는 반짝이는 효과를 두던가 아니면은 지역의 다른 기성세대, 기존의 기득권 층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걸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조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큼 지역 살리기 해법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 관련 정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400여 개가 넘는 관련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 때 이미 그걸 발표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 같이 해야지 이 애 낳는데 애 놓게 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출산 정책은 실패다. 사라지는 아이들과 학교, 빈집, 비어가는 원도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부산 인구 절벽은 두려운 미래가 아닌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제가 한번 일본에 노인 인구가 40%인 지역을 가봤었어요. 저희도 밖에 없어요. 밖에 다니는 사람.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도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부산의 성장과 우리 모두의 통합, 사회적 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발전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뭔가 좀 임시 방편인 느낌이 있고요. 사실은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외에도 인구 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산의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악순환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이 사실은 부산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이준호 의원, 서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동백전이 지금 시민들의 기대와 좀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영상 같이 보시죠. 부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동백전 예산은 500억 원. 올해 투입된 시비 1,625억 원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동백전 인센티브를 올해 8월 변경된 30만 원에 5%로 유지해 전체 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센티브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또 예산의 형태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정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현재는 30만 원 5%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도 동백전 인센티브에 8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국비가 국회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동백전 운영은 30만 원에 5% 인센티브로 시작해 국비와 추경 편성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네, 동백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변경이 심한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네, 매우 안타깝지만 동백전이 시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역설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바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전액 삭감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현 정부 지역화폐에서 국비를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500억 원만 10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2,217억 원이 총액이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79.9%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동백전의 실사용자는 101만 명 이상입니다. 발행 규모는 2조 6천억 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 정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제 부산시의 1년 예산이 16조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2,200억 원이 현금 살포로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께 현금을 돌려드리는 정책들은 당장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1년, 2년 동안 내 지갑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미래 세대의 재정 건전성을 파괴하는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우리 중앙정부의 부총리께서도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정책을 현금 살포성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 내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거고 역내 자본을 선순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 살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레고랜드발 채권 문제로 인해서 50조 이상의 지금 현금이 시장에 풀리는 사태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민생 경제를 위한 부분인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고 가장 실효적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실제로 부산연구원에서 부산 지역화폐 경제 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소비 창출이 2.56배 이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효과성도 입증된 만큼 지역 선순환으로 이 부분은 집중을 해서 봐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91%의 시민들이 동백전을 계속 지속하면 좋겠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정책을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이 사업이 왜 되지 않는지를 시민들께 설명하고 또 시민들을 설득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국민들께 현금을 나눠주고 그것에 익숙하게 하는 포퓰리즘을 지향하고자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자꾸 지급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앞으로 축소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그 시민분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가맹점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캐시백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내 선순환 경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가맹점주분들 10분 중에 9명이 유지해야 된다고 응답하셨고 인센티브 삭감으로 인해서 77.2%가 고객과 매출이 줄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수료도 부담하겠다라고 응답을 할 정도로 이 동백전이나 지역화폐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데이터에도 굉장히 맹점이 있는 게요. 매출이 줄었다는 것이 동백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이제 마치 동백전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동백전 말고도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4%로 올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2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동백전이 굳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했다고 보는 관점도 저는 조금 비약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될 건가, 폐지될 건가, 계속될 건가 이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 국회에서 지금 현재 5천억 원 정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지자체에도 편성이 될 예정이라서 현재 부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500억 원 이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유지를 할 수 있고 더욱이 혜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서지현 의원이 말씀대로 국회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개 도시에서 이 예산을 다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느냐 또는 축소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11월) 행사는 일단 전격 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증원된 인력을 통해서 촘촘하게 안전 대책을 수립했고요. 타 지역이나 뭐 외국 관광객들 이렇게 오면 얼마나 바가지 짚을까 생각하면 안타깝더라고요. 불꽃축제 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불꽃축제 기간 동안은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무원 인력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4천여 명에 해당하는 소방, 경찰, 공무원 인력이 현장에 안전요원으로 배치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관변단체, 자생단체에서 앞다투어서 봉사활동으로 안전요원으로 투입되겠다는 또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0만 명의 인파를 문제없이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인파 총량제입니다. 인구가 많이 몰릴 것 같은 지역을 16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인구 이상으로 모이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믿고 또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만큼 안전관리에 부산시가 더욱 사활을 걸고 우리 시민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가 다시 진행이 되는데요. 이에 더해서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번 13일에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축제의 평가 항목의 개최 성과를 안전관리를 더하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축제에 대한 관리가 축제 전문가로 규정이 되었다면 안전 전문가를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부산시가 책임을 좀 질 수 있도록 안전에 훨씬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꽃축제는 주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산시입니다. 네. 부산시가 주최자인 네, 거죠. 네, 네. 네, 두 번째 이제 관심 사안이 뭐냐 하면은 바가지 요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숙소뿐만 아니라 식당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카페 같은 것도 전부 지금 바가지 요금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이거 현황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1박에 16만 원이었던 숙박업소가 1박에 100만 원. 그리고 광안대교가 보이는 지점에 있는 카페들은 자릿세가 10만 원. 광안대교가 보이는 식당들의 자릿세는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가지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관에서는 영업의 자유나 서비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특수기간에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은 지금 수준은 6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이 수준은 정말 횡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먼 지역에서까지 부산에 이런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영업자분들도 좀 자중해 주시고 조금 양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시의원이시니까 아니 그런 거 조례로 막을 수 없어요?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시민분들은 상인분들도 시민들이시고 그 소비자분들도 시민들이시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바가지에 대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강제로 규제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강제 취소나 외국인 대상으로 무분별한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고를 받으면서 관할구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이제 함께 여름 특수나 이런 연말 특수에 있어서도 우리 소비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한제나 그리고 관리 차원의 규제가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자제하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 실제로 수영구청에도 바가지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뭐 몇백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의 자유. 우리가 또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념 위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둘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 폭리는 자유를 벗어난 방임 수준에 가까운 횡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지현 의원님 말씀해 주신 상한제와 같은 이런 정책들이 시급히 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꽃축제 지금 보러 가시기로 마음 딱 정하신 시민분들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옷 따뜻하게 입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때문에 이게 공청회를 열었는데 굉장히 파행이 됐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했고 공청회장은 난장판이 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진행자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공청회 완료를 선언하고 행사를 끝냅니다. 1년 전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30km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리 2호기의 주민공청회도 이 구역에 사는 부울경 주민 33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청회는 열흘간 부산과 울산에서 단 5차례 속전속결로 치러졌습니다. 시민의 의견 수렴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기에 지난달 시민사회와 한수원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꾸리겠다던 부산시 약속은 진전이 없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난장판이 됐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청회는 부산과 울산에서 총 5차례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파행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2차례 파행이 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에 경험을 두었다면 훨씬 좀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파행으로 이루어진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청회라는 것이 그 순수성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청회에 오시는 분들이요. 정말 주민들이 아니고 지금은 시민단체, 시민연대와 같은 곳에서만 참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민단체나 시민연대가 정말 사회의 순기능도 하고 있고 국가를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일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돼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곳을 점거하고 또 파행을 이끌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청회가 정말 순수한 주민들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행정 절차에 개입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은 본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그리고 그들의 파급력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에서도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민 시선에 맞춘 행정과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감사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부울경 공람 대상 주민 387만 명 중에서 실제로 공람한 주민의 수는 0.02%, 750명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평가서인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그냥 보라고 던져주는 것은 옳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의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민단체의 전문성에 주민들이 좀 기대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또 관에 부딪혀주는 이런 행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또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또 본인들이 마치 진짜 거주하는 주민인 양 목소리를 내고 또 관의 행정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은 앞으로 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멈춤 위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위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역민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안전 문제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소식이 들려오기로 파행된 공청회를 다시 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네, 이제 부산시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수자원에서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민들을 위한 홍보라는 것이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이제 정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사실 한수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직접 나서서 정말 주민들께 정보를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정말 이성적인 자세로 관과 고리 이호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께 음모론을 퍼뜨리고 선동해서 피켓을 들게 하고 함께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항쟁하는 듯한 태도는 대화를 시작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청회를 통해서 고리 이호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시민단체도 좀 이성적으로 대화에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안하시고 상처받으시고 하시면 그렇게 피켓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대표단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대표 시민분들을 모셔서 함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행정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심층 취재 다음 주는 공공기관 이전의 허실을 보여주는 10조 들인 혁신도시의 딜레마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